안녕하세요.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산 분할 많이 받는 방법, 잘 받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우선 재산 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커져야 됩니다. 그럼 재산 분할 대상을 어떻게 키우느냐? 일단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작아져야 되고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많아져야 되겠죠.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일단 잘 찾아내야 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현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금괴를 숨겨 놓았을 수도 있고 해외에다가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잘 찾아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요것도 채권으로 다 분할 대상 재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잘 찾아서 재산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재산은 가능한 줄여야 되겠죠. 내 명의로 된 채무는 가능한 늘려야 됩니다. 내 명의로 된 채무 누락되지 않게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면은 나의 채권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 있다면은 그거는 채무로 꼭 넣어야 됩니다.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퇴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가 현재의 재산이라고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상 퇴직금까지 환산해서 그것을 다 재산 분할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배우자가 가진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이런 것도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시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하거나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뒷바라지 했는데 그 사람이 교수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됐을 때 그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이익,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재산 분할 대상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평가를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특정만 되면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객관적 기준만 생기면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설령 안 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는데 그 재산이 금괴이든 해외에 있는 거든 정확히 알 수 없다면은 일단은 그래도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모수, 분모를 키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제1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동산도 있고 집이나 건물 그리고 예금 채권 돈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대부분 한쪽에 부동산을 물어주고 한쪽에 현금을 청산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분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서로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고요. 부동산 가격 하강기에는 현금으로 정산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걸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특정한 재산을 갖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부동산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서 그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받았는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서 세금만 많이 내고 굉장히 후회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물론 부부 사이에 집이 한 채밖에 없고 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약간의 어떤 재산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양육 환경이나 생활 환경을 위해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가지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경제적 득실을 잘 따져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분할을 받아야 되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기여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동산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사는데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기여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여도가 높은 게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입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분의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10년을 채우려고 억지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것보다는 혼인기간 동안에 주 수입을 일으키는 그 배우자 외에 가사에 치중했던 배우자는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집안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의 입증이나 주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본 사건 중에 작곡가 남편이 있었습니다. 작곡가 남편이 높은 저작권 수입을 가지는 그런 작곡가 남편이 있는데 본인이 작곡가 남편의 어떤 악상 같은 데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창작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밤에 맨날 와인을 같이 마시면서 뮤즈의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실제 그 내용들이 카톡이나 사진 같은 걸로 많이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뭐 카톡 내역을 보니까 맨날 뭐 너 언제 오니 막 너 아직 술 마시고 있지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도와주기는커녕 스트레스만 줬다면은 그거는 기여도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산 증식에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서 부인을 내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 카톡 내역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모아서 재판부를 잘 설득하게 되면은 기여도가 작은 경우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는 부분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소송을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밝히고 그 중에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해서 뭐 70%, 50%, 80% 이렇게 내가 받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그 결정문이나 판결문으로 그 재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한테 재산이 만약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이 돼 있거나 은행에 뭐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 예금이 다 없어지면은 어떡할 거예요? 판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무조건 그 제기와 동시에 아니면 미리 상대방의 명의로 된 예금, 부동산,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이른바 보전소송, 보전 처분을 다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그 재산을 이혼 소송 중에 처분할 수도 있고 내가 빈털털인데 판결문 가지고 아무리 뭐 주장을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혼 재판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